1440원.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2025 연일 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빚 내서 투자하는 거 대세야. 인플레이션이 빚 녹여주잖아. 은행 직원도 말합니다. 지금 금리 낮을 때 대출 받으세요. 유튜브에서도 봤습니다. 레버리지 안 쓰면 바보. 근데 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빚은 불과 같습니다. 필요하지만 무섭습니다. 잘못 다루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탈 수 있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환율 1440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년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환율이 139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40원이에요. 50원 올랐죠. 퍼센트로 따지면 3.5% 상승입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유로화를 한번 볼까요? 작년 11월 5일 유로화가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670원입니다. 무려 170원이나 뛰었어요. 퍼센트로 11에서 12% 폭등입니다. 아, 이상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러가 약하다고 보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러가 너무 세다고 난립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달러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원화는 폭락한 겁니다. 유로 입장에서 보면 달러는 약한 거죠. 근데 원화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원화예요. 왜 원화만 이렇게 약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체가 7에서 8월보다는 올라왔어요. 이건 맞습니다. 두 번째, 엔화도 원화만큼 약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다시 꺼내 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돈을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나라랑 일본은 수출 경쟁국입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따라서 약해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유럽과 일본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25%예요. 녹화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협상이 교착 상태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관세 협상 실패하는 거 아냐? 그럼 수출 타격 크겠는데? 그러면 무역 흑자가 줄어들겠죠. 환율은 오르고요. 실제로 2023년 한국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도 적자였고요. 2025년에도 적자예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었습니다. 대신 대미 무역 흑자가 커졌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경제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폐렴 앓는다는 표현 기억나세요? 90년대 후반 표현입니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의 월급, 당신의 저축, 당신의 집값 전부 미국 경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빚내서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거죠. 내 돈 2억 있는데 은행에서 1억 빌려서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10억으로 올랐어요. 와, 대박이죠? 1억 빚, 별거 아닙니다. 10억 중에 1억이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마법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가 상승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로 표시된 자산, 그러니까 빚의 실질 부담이 녹아버립니다. 20년 전만 해도 3억 빚 내면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3억으로 뭘 사요? 전세자금 대출만 해도 2에서 3억은 기본 아닙니까? 빚의 가치가 녹은 겁니다. 인플레이션 덕분에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맨큐 경제학 원론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빚은 전략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엔 빚을 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빚은 불과 같다고 했죠? 불은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음식도 익혀 먹어야죠. 근데 불은 무섭습니다. 잘못 다루면 집 전체가 타버려요. 빚도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빚은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오르면 화폐로 표시된 자산, 그러니까 빚의 실질 부담이 커집니다. 아까 예를 반대로 돌려볼게요. 내 돈이요, 대출 1억 받아서 3억짜리 집 샀어요. 근데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1억 5천만 원, 빚은요? 1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1억이 엄청 크게 느껴지죠. 집은 1억 5천인데 빚이 1억이에요. 거의 70%가 빚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 해. 이 생각이 들면서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팔아버립니다. 저점에서요. 나만 파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팝니다.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지죠. 악순환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에서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셨죠? 서브프라임이 뭐냐면요. 신용 안 좋은 사람들한테 준 주택 대출이에요. 집값 오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은행도 망했어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보자는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초보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가 언제냐면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가 많아요. 뉴스에서 주식 대박이라고 난리칠 때, 친구들이 다 돈 벌었으라고 자랑할 때, 그때 들어가고 싶어지죠. 근데 그때가 보통 꼭대기입니다. 정상이에요. 거기서 빚까지 내서 투자하면 낭파해봅니다. 실제로 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처음 투자 시작했을 때 시장이 좋아서 뭘 사도 올랐대요. 뉴스 듣고 하나 사면 막 올라갔답니다. 그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 천재인가? 야수의 심장 갖고 있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대요. 빚을 내서 더 투자한 겁니다. 근데요, 시장의 색깔은 언제든 바뀝니다. 2020년, 2021년 기억나세요? 언택트 시대였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노트북, 컴퓨터 팔려나갔어요. 반도체도 모자랐습니다. 관련 주식들 폭등했죠. 근데 2022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언택트 끝났습니다. 반도체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주식시장 1년 내내 고전했습니다. 만약 2021년 끝자락에 나 천재야 하면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반도체 주식 올인했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빚은 절대 내면 안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라면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빚을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집은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필요하잖아요. 집값이 뛰었을 때 주식 가격 뛰는 것하고 부동산 가격 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부담될까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주식은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집은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더 큰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살 집, 깔고 앉을 집 말이에요. 투자용 아닙니다. 실거주입니다. 이건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생활 전략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요,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일정 수준 레버리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뭐냐고요? 여러 자산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전략이죠. 근데요, 전체를 레버리지로 베팅하는 건 도박입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불을 난로에 적절히 지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집 전체에 불 지르는 건 미친 짓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 운 좋게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요. 50% 수익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와, 나 천재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해야겠다. 두 번째, 헐, 얻어 걸렸네? 이 돈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운으로 번 돈입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히 행운으로 종자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자돈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불릴지 공부해야 돼요. 더 큰 레버리지 일으켜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요,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첫 번째, 솔로 투자.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공했던 그 종목, 그 스토리에만 집착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투자. 한 번 더 튀기면 된다. 이 생각으로 빚을 냅니다. 실패 경험이 없으니까요. 야수의 심장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스터디 많이 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100개, 200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7에서 8개 정도로 적절하게 분산합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의 색깔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지난번 제가 어항 비유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올 만한 곳에 어항을 놔두는 겁니다. 한 곳에만 놔두면 안 돼요. 여기저기 놔둬야죠. 물고기가 여기 없으면 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확률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1970년대를 한번 봅시다. 미국 70년대는 물가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오일 쇼크 때문이죠. 석유 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44달러로 뛰었습니다. 거의 15배예요. 금은요. 온스당 5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14배 폭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올랐죠. 비용이 왜 올랐냐고요?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르면 마진이 줄어들죠. 배당할 돈이 없어집니다. 주식시장은 고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채권은요. 금리가 높았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를 확 올렸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요. 이것도 경제학 기본입니다. 그럼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으면 뭐가 좋았냐? 원자재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밥은 먹어야죠. 공장도 돌려야 되고요. 구리도 필요하고 밀가루도 필요합니다. 석유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금, 은, 석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2024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 가격이 65% 폭등했어요. 1970년대 2차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나 금을 일부 포함시키는 게 현명합니다. 어항 한 개 정도는 거기에 놔두는 거죠. 근데 주의하세요. 원자재나 금은 대체 투자입니다. 대체 투자가 뭐냐면요. 주식이랑 채권으로 커버 못하는 상황에 쓰는 거예요. 식사로 치면 사이드 메뉴예요.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10개 어항을 전부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만 놔두는 겁니다. 메인은 여전히 주식과 채권이에요.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경제 어떻습니까? 소위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 쓰죠.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근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4%대 초반입니다. 높은 편이죠. 소비 자물가 상승률은 3%예요. 연준 목표치는 2%거든요. 아직 높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이미 엄청나게 올랐어요. 거기서 또 3%씩 오르는 겁니다. 10이었던 게 9% 오르는 것하고 100이었던 게 3% 오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도 높고 물가 부담도 큽니다. 최근에 저소득층 실업률이 올라갔대요. 돈은 못 버는데 이자는 많이 내고 물가는 높고 빚 부담은 커지고 저소득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빅테크는 여전히 잘 나가요. AI 혁명 때문이죠. 근데 밑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 경제는요. 한번 둔화 신호 나타나면 되게 빠르게 무너집니다.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연준도 고민하고 트럼프도 금리 인하 압박하는 거죠.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요. 물가 걱정 마.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건 일시적이야. 올해 관세 10% 올리면 물가 10% 뛰지. 근데 내년에 또 10%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년에 물가 안 올라. 전년 대비니까. 이게 트럼프 논리예요. 연준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금리 내리면 물가 더 오른다. 그럼 나중에 금리 더 올려야 돼. 그게 더 위험하다. 이게 연준 논리고요.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2025년 안에 2번 더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환율 1440원 됐다고, 추가 2에서 3% 떨어졌다고 위기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마다 살아남았어요. 경험이 쌓였습니다. 경제 체력도 강해졌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예요. 두 번째, 야수의 심장 착각하지 마세요. 우연히 돈 벌었다고 천재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면 위험해요. 시장 색깔은 언제든 바뀝니다. 코로나 때 언택트 붐이었죠. 2022년 끝났습니다. 지금 AI 혁명이라고 난리예요. 언제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곳에 나눠 놔야 돼요. 세 번째, 공부하세요. 스터디를 많이 하면요. 어디에 어항을 둬야 할지 보입니다. 먼 미래에 물고기가 올 곳이 어딘지 알게 돼요. AI 혁명 같은 거요. 스터디 많이 한 사람들이 먼저 투자했어요. 성학자가 된 거죠. 리스크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를 하게 돼요. 네 번째, 빚은 신중하게. 초보자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사람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요. 불은 필요하지만 무섭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써야 돼요. 다섯 번째, 대체 투자도 고려하세요. 금, 원자재 같은 거요.
한두 개 어항 정도는 거기 놔두는 게 좋아요. 근데 메인으로 가지는 마세요. 사이드 메뉴예요? 워렌 버핏이 말했죠. 조수가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장이 나빠지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한 사람들, 한 종목에 올인한 사람들, 조수 빠지면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채로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세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세요. 넓게 펼치세요. 분산하세요. 너무 위기에 대해 비관하지는 마시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투자에 참여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 당신의 미래, 당신의 가족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